당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큰 소리를 치나요? 남편을 지킬 줄 모르는 아내, 자식을 괴롭히는 데만 능숙한 어머니. 내가 걱정하지 않았다면 이 가족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감히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웃기다. 할머니는 자신이 구세주라고 생각합니까? 자하자찬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십니다. 통제하세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할머니는 제가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어요. 난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두 분. 엄마, 내 아내가 너무 많이 참았어. 그리고 너는 왜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니? 이런 말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온 집안에 원한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녀를 옹호하고 있니? 정말 나약한 녀석이야. 너는 그녀가 바람개비처럼 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니? 이 가족이 무너진 것은 그녀의 잘못이지만 내가 그녀의 편을 든다면 너는 부르자와 다를 바 없다. 때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삶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이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댁에 보이지 않는 압박, 배우자의 무관심, 이해되지 않는 희생이 그녀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결혼의 문이 닫혔을 때 그녀는 상처투성이의 가슴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미혼모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남편 가족의 개입, 비난,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질문들.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눈물겨운 밤 사이 그녀는 아들의 미소, 친부모로부터의 조용한 지지, 그리고 그녀가 결코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 간이남 등 작은 것들로부터 점차 빛을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결코 끝나지 않은 오래된 갈등들, 새로운 압박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아마도 그녀는 과거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했다. 이것은 파탄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그녀는 상처로부터 일어서는 법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세상에서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는 법도 배웠다. 왜냐하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 걸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외동딸 혜진입니다. 대학 졸업식 날, 불고기가 가장 맛있는 전통 한식당에서 온 가족이 작은 파티를 열었다. 기억에 남는 하루였지만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깨닫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관심과 감싸고 사는 데 익숙했지만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다. 매일 아침 7시경 작은 아파트를 나와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현대식 건물 23층에 있는 사무실로 간다. 가는 길에 낯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보았고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에 서두르고 있었다. 서울은 그렇게 붐비지만 나는 때때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어느 날 나는 회사 근처의 단골 카페에 앉아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마셨다. 나는 그들 중 모두가 겉으로는 단하지만 속으로는 약한 나처럼 느낄지 궁금하다. 아버지는 엄격하시지만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는 항상 내가 외동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족 회사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나를 압박하게 한다. 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부족할까봐 두려웠다. 근무 초기에는 많은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고객의 불만을 들어주고 회사 절차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계약 처리에 실수를 해서 중요한 거래를 지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나는 종종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전화한다.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저녁을 잘 먹는지, 잠을 잘 자는지 묻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 못지않게 걱정하시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저는 그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축제와 주말 야유회 외에는 아무 생각 없이요.
서울은 밤이면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나에게는 표현하기 힘든 슬픔도 있다. 5월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실 옥상에 서서 긴박한 근무 시간 후에 탁 트인 공기를 즐기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예요. 처음에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침착했지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고 귀가 계속 울리시며 최근에는 잘 들리지도 않으신다고 말했다. 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의 마지막 문자는 나를 거의 숨막히게 했다. 우리는 아이가 필요해. 나는 도시의 시끄러운 소리 사이에 몸을 가누지 않고 서 있었다. 아래쪽에 서두르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고 나는 궁금했다. 내가 어떻게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서울은 내가 힘든 초창기부터 경력을 쌓았던 곳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교환했던 곳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나를 부드럽게 돌봐주던 마른 손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여전히 나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종종 말했습니다. 나는 그 주말에 인천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돌아오는 날, 나는 가장 이른 기차를 타고 작은 가방을 들고 갔다. 열차가 서울역을 벗어나 인천으로 향하자 창문 밖의 모든 것이 점차 익숙해졌다. 들판이 펼쳐져 있고 작은 집들이 언덕 기슭에 웅크리고 있다. 바로 그곳이 내가 자란 곳이다. 풍경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의자에 앉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많이 약해 보였고 몸매는 더 야위었고 눈은 약간 빛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 왔어. 라고 제가 목면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 속에서 피곤함을 분명히 보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검사를 위해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간다. 의사는 어머니가 긴장과 건강 악화로 인해 오랫동안 비울림이 있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잘 돌보지 않으면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을 때였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매일 저녁 엄마와 함께 부엌을 청소한 후 아버지는 종종 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는 서울에 있는 회사는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내가 인천에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입에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말은 마음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저는 서울과 서업, 인천과 가족이라는 두 곳 사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뒷마당에서 엄마가 빨래를 말리는 것을 돕고 있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진아, 너는 내 삶이 있어.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촉촉했다. 나는 조용히 있었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비가 많이 오는 저녁이 절정이었고 부엌에 서 있던 어머니는 갑자기 기절했다. 온 가족이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밤중에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 밖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저는 어머니가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계시지 않으면 후회하며 살 수 없어요. 그날 엄마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지친 눈빛 속에서 저는 한 가닥의 희망을 보았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천으로 옮겼을 때 생각보다 일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았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회사에서의 아버지의 일은 일시적으로 그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첫 주에는 모든 것이 저를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검사를 위해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그 다음 아버지가 업무 서류를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천의 회사는 서울만큼 크지 않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아버지는 파트너를 만나거나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한다.
한 번은 아버지가 김포 인근 교회의 땀을 조사하러 가셨을 때 회사 주요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답답함을 표시했다. 나는 방금 막 돌아왔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피곤한 검사 후에 누워 쉬고 계셨다. 결국 스스로 고객에게 가서 설명하기로 했다. 모임은 인천 도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중년 남성인 그 고객은 회사의 비전문적인 업무 방식을 서슴지 않고 비난한다. 냉정을 유지하려 해도 살얼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지독한 두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내 얼굴의 피로를 깨닫고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이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이 꼬이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난달부터 몇 가지 중요한 계약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지출이 있어 총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나는 즉시 아버지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물었다.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그래서 내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회사는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말은 충격과 같았다. 알고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불안정했다. 제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가족들의 긴장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일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어머니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내가 서울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신다는 걸 알아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혜진아, 너 서울로 돌아가렴.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나는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일의 절정은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작은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공사 하나를 점검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도 예전처럼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건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떠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긴 밤도만 책상 앞에 앉아서 회사에서 아빠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어려운 동안 더 많은 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이 꼬이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옛 친구 지훈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고 내가 사원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망설이다가 주말 인천 앞바다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만남은 큰 전환점이었다. 지훈은 도움이 되는 조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임시 파트너가 되기로 동의했다. 마음이 편해지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면서 시어머니인 한미숙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전통적인 여성이었던 그녀는 가족의 가치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마음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요구와 간섭이 나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보통 7시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전날 저녁부터 준비해오신 음식 가방을 들고 오십니다. 그녀는 항상 따라 이 김치는 엄마가 전통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너희 건강에 확실히 좋다고 말했다. 좋은 뜻으로 하신 건 알지만 제 의견을 묻지 않고 부엌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선해 주신다는 사실이 제 삶의 공간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진찰받으러 데려가서 늦게 돌아왔을 때 더 아늑해 보인다는 이유로 집안의 커튼 전체를 전통 문양으로 임의로 교체한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찾아낸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집은 너무 좁아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여기로 이사 오셔야 해요. 제가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신비로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지만 할머니를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불안정해 당분간 이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라며 고개만 저었다. 제 남편 준호 씨는 제 감정을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그는 종종 둘 사이에 서는 법을 모릅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아. 엄마는 우리를 위해 잘해주려고 할 뿐이야 라고 그는 내가 불평할 때마다 말했다. 그러나 매번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말만 하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한 할머니는 뜻밖에도 집 근처를 다니게 해주고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도 서울의 한 유명 유치원에 큰아이를 등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집 근처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더 낫다고 설명했을 때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너무 실망시켰어요. 너희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왜 그렇게 고집이 세니?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더 이상 침착하고 반응할 수 없었다. 나도 그들의 엄마야. 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 방 안의 공기는 즉시 무거워졌다. 한 여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와 직접 싸웠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준호는 무기력한 눈빛으로만 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어머니의 뜻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말은 나로 하여금 화가 나기도 하고 피곤하게 느끼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여사와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에 자주 가시는 인천 시내 근처 전통차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할머니의 눈빛을 보며 말했다. 나는 엄마가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공간이 없다고 느낀다. 저는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씨는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항상 걱정한다. 엄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최고의 조건에 갖추지 못할까봐 두렵다. 하지만 내가 너무 지나쳤다고 느낀다면 나는 바꾸려고 노력할 거야. 그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둘 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저는 이 관계가 개선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제가 가족을 위해 기꺼이 하는 일입니다. 그날 저녁 저와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둘 다 골치 아프게 했던 주제인 이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바라보며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도 그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 저는 더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공간을 갖고 싶어. 작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자 시어머니인 한미숙 여사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의 개인 열쇠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지만 준호가 항상 당신 가족의 상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거실로 가서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머니는 명문 학교 인근 성북지역에 집을 짓고 손주들을 위한 넓은 공간을 마련했다. 둘이 당장 동의하지 그래? 나는 침착하고 점중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지금 정말 이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곳 생활은 괜찮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집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할머니는 제가 끝까지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뭘 알아요? 본인도 경험이 없는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뿐이에요. 나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참았다. 준호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말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응답을 기다렸지만 그는 내가 그의 어머니와 대면하는데 익숙한 것처럼 얼굴을 아래로 숙였다. 한 여사가 나를 계속 비판하자 모든 것이 도를 넘었다. 왜 자꾸 자기 뜻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자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섰다. 엄마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 우리 가족이지 엄마 가족 아니야?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한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준호를 키우고 평생 엄마 노릇을 했는데 다시 가르쳐주면 안 돼요? 무력감과 상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두 가지 의견 흐름 사이에 끼인 듯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를 보고 그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를 기다렸지만 그가 한 말은 둘 다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뿐이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이 나를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다. 한 여사가 떠난 뒤 나는 문을 닫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머리가 복잡했다. 준호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비볐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를 혼자 상대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가족인데 내가 말이 없는 것 같아. 준호가 얼굴을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우리만 잘해주려고. 엄마를 이해해주세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두 가지 압력 사이에 갇힌 것처럼 느꼈다. 하나는 시댁의 학위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내 방식대로 살려는 욕망이다. 그날 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을 때 한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이사가고 싶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썼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저를 화나게 하고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이 문제들에 직면하는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또한 이 가족 안에서 제 자신의 목소리와 공간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어머니와의 말다툼이 너무 많아져 자신의 집에서 하루도 평화롭지 않다고 느낄 정도였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그녀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저는 매번 궁지에 몰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는 제가 엄마가 될 만큼 좋지 않고 준호의 아내가 될 만큼 훌륭하지 않으며 심지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느 날 오후 태양이 고층 건물 뒤에 막 가려졌을 때 저는 침실에 앉아서 아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기는 내가 달래려고 했지만 너무 괴롭고 끊임없이 울었다.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긴장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손에 그녀가 준비한 죽 한 그릇이 있다. 왜 자꾸 아기에게 레시피 우유를 먹여요? 모유는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나요? 보세요. 엄마는 어렸을 때 준호를 위해 요리했던 것처럼 신선한 죽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건강해질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잘해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할머니께서 강요하신 방식은 저를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지쳐 대답했다. 엄마, 저 의사와 상담했어요. 아기는 분유가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우유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고 죽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계속 말했죠. 의사라니요? 그들은 단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옛날에 준호 엄마 혼자 키웠는데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일어서서 강렬한 눈빛으로 엄마 그만해도 돼요? 내가 뭘 하는지 알아요. 이건 내 아들이지, 내 아이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분노로 떨렸고 동시에 분노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잠시 동안만이었다. 그녀는 곧 익숙한 냉정함을 되찾고 전멸의 찬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한다면 내 아이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지 마라 고 말했다. 생각 없이 엄마 노릇하기. 그 말은 나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단지 장기간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방에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자기 연민인 소용돌이 파도가 일었다. 왜 나의 모든 행동이 평가되는가?
왜 나는 내 방식대로 엄마가 될 수 없고 항상 할머니의 강요를 받아야 할까? 그날 저녁 나는 침실 문을 닫고 모든 사람과 저녁을 먹기를 거부했다. 준호가 문을 몇 번 두드렸지만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들어와서 밥 한 그릇과 약간의 음식을 가져왔다. 너 먹어. 식사 거르지 마. 라고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왜 당신은 나를 결코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너는 내 어머니를 혼자 참아야 하니?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내 옆에 앉아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당신을 다치게 한 것을 알지만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그럼 너는? 라고 잘라 말했다. 소감은? 당신은 당신의 아이의 엄마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어머니가 결정하신 건가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싸웠어요. 준호는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지만 제게 쌀쌀맞게 대하셨던 그 모습은 제가 그녀의 눈에는 제가 고집이 세고 무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나는 바로 이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매일은 화기애애한 노력과 모성건 보호 사이의 신경전이다. 하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끈이 팽팽해질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 집에 들러 그녀가 단직하고 있던 아이들을 위한 몇 가지 물건들을 가지러 갔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녀가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끼어들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류에 굵게 찍힌 이 주택 분양계약서라는 문구를 눈이 휘둥그레질 때 나는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걸어가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읽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준호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 계약서다. 저는 제 눈을 믿지 않아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떨림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 엄마가 그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은 너무 작아서 아이들의 자라나는 가족에게 적합하지 않다. 엄마는 널찍한 새 집으로 아이들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엄마는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우리 집을 팔았어? 너와 준호 집이야. 엄마 집 아니야.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 집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엄마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게다가 엄마는 단지 너희 가족을 위해 잘하고 싶을 뿐이야. 내가 무슨 큰일을 해야 합니까? 발밑에 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즉시 시어머니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고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말없이 계약서를 담신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그를 보고 돌아서서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걸 알고 있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나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이 고개만 숙였다. 더는 못 참겠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가 몇 년 동안 살았던 곳, 우리의 아이가 자란 곳. 왜 엄마는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우리를 위해 좋은 것만 원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새 집이 가족 모두에게 더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하지 않고 밤이했다. 내가 이 일에 동의한다고 말하지 마. 다시는 어머니 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논쟁이 격렬해졌고 우리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준호가 왜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컨트롤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날 밤 나는 침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우리의 많은 추억이 담긴 집을 둘러보았다. 따뜻한 저녁 식사, 작은 방이 울려 퍼지는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터무니없이 빼앗기는 것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신뢰하는 남편 때문에 무력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다음날 아침, 나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강요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앉아 계셨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한 표정을 지으셨다. 저는 할머니의 맞은편에 앉아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해요. 나와 준호의 의견을 묻지 않고는 엄마가 마음대로 집을 파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얘야, 나는 내 미래를 위해 그렇게 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는 당신의 관심에 감사하지만 이것은 제 가족입니다. 그런 큰 결정들은 어머니가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엄마가 계속 그러면 우리 관계가 호전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목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압니다. 할머니 집을 떠나니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 이것은 단지 집이 아니라 제 가족의 자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 저녁 시계가 9시를 칠 때 준호는 막 집에 도착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저녁 내내 그를 기다렸고 질문과 분노로 가득 찬 연한 노란 불빛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즉시 일어나서 그를 마주보았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나는 긴 하루 동안 생각한 끝에 목소리를 쉬면서 말을 꺼냈다. 준호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시선을 피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한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준호 씨, 나는 내 가족의 외부인처럼 느낀다. 나와 엄마는 내 의견 없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에게만 화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항상 조용해요?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의 침묵은 나로 하여금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 따끈따끈한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배신감을 느껴요. 나는 당신의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다. 미안해. 마지막으로 준호가 목소리를 냈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없었다. 나는 미안해, 준호야 라고 잘라 말했다. 너무 많이 들었어. 널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뭐야? 그는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적이 없고 당신을 이 결혼의 진정한 동반자로 간주한 적도 없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은 약간 당황했다. 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다. 다시 말할 수 없어? 나는 그를 보고 실망으로 가득 찼다. 너는 어때? 내가 그분만큼 중요하지 않아? 우리 가족 준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머니를 상대하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신은 내 목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늘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방은 조용했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저는 제가 하루 종일 생각했던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만약 당신이 바꿀 수 없다면, 나를 진정한 배우자로 소중히 여길 수 없다면 나는 우리가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야? 준호 씨 목소리가 떨리네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내 목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 마른 방 안의 공기를 찢는 것과 같다. 준호가 나를 쳐다보더니 당황한 눈빛이 가득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서 침실로 가서 그의 생각과 함께 그를 혼자 남겨두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희생하고 너무 많이 참았지만 내가 돌려받은 것은 나를 항상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로부터의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달리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앉아서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내가 나왔을 때 그는 후회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혜진아, 나 고민 많이 했어. 널 잃고 싶지 않아.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그는 어머니가 너무 많이 간섭하고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랑 얘기해 볼게. 한 개 놓을게. 나는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단지 당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준호가 변화를 약속했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많다. 저는 이것이 단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준호가 정말 약속을 지킬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제가 여태껏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그날 아침 내가 이혼을 막 말했을 때 온 집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반응도 못하고 시어머니인 한미숙이 갑자기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혼하고 싶어요? 넌 준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일어서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자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떤 며느리인데 항상 저항만 해요. 그녀는 희생할 줄도 모르고 가족을 생각할 줄도 모르며 자신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그녀는 걸어와서 제 얼굴을 가리키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당신은 처음부터 이 가족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나의 모든 인내심이 쥐어짜인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달려들어 내 머리카락을 잡고 세게 당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사라졌다. 이 나쁜 놈아. 그녀는 가족을 돌보는 법을 모르고 어머니가 될 줄 모르고 아내가 될 줄 모른다. 당신은 이 집의 수치입니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 완전히 놀랐다. 머리 담김으로 인한 고통은 모욕감과 모욕감을 견줄 수 없다. 나는 그녀의 팔을 걷어내고 그녀를 몇 걸음 뒤로 밀어냈다. 그만해요. 나는 비명을 질렀고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는 나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다. 할머니는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 내가 자신의 가족 안에서 결정되든 말든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셨어. 1초도 못 참겠어. 당은 혼란에 빠졌다. 준호 씨, 저와 당신 어머니 사이에 서 있는 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는 말을 더듬기만 할 수 있다. 엄마. 혜진 씨 그만해. 둘이 그만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와서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화난 목소리로 당신이 감히 나를 밀어요? 이 집에서 내가 뭘 하는 줄 알아라. 내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틀렸을 거예요. 나는 이 삶이 필요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조종할 필요도 없어. 참을 만큼 참았어. 그 순간 준호의 눈빛에 공허한 상태가 가득했다. 그는 다가가서 막으려고 애썼다. 혜진, 엄마, 두 분 진정하세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은 통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을 돌볼 줄 모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것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조종할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존중할 수 없다면 나는 계속 견디기 위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한 씨는 몇 초 동안 침묵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찼다.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붙잡지 말아요. 준호 씨한테 돌아서서 무슨 말을 해주시길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거기 서서 눈을 바닥에 대고 완전히 침묵했다. 내 심장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럼 가겠어요?
라고 목이 메어 목이 쉬면서 내가 말했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챙겼다. 집을 나설 때 침실에 울리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 발걸음은 멈췄지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마주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문을 나섰을 때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곧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신호였다. 저는 어두운 하늘 아래 서서 찬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죠. 분노, 상처, 그리고 약간의 공포였죠. 저는 제 삶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설 필요가 있는 때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 집을 떠난 후 나는 평정을 되찾기 위해 인천의 친정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격하고 내 일에 거의 간섭하지 않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먼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진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항상 여기에 있어.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저를 위로하는 약이 되었고 제 결점을 감화시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에 있는 가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죠. 그 모임은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열렸는데 그곳에서 변호사와 저는 2시간 동안 앉아 토론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진술할 때 그는 나에게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라고 조언하면서 이후는 법적 과정일 뿐 아니라 정신적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혜진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시댁 식구들이 압력을 다할 수도 있지만 결점을 확신한다면 입장을 고수하세요. 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혼인신고서, 공동재산 서류, 가족 갈등의 증거까지 서류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어 부모님 집에 나타나 저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호밖에 못 참아. 그녀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 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는 계속할 수 없었어요. 이건 내 결정이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그녀를 화나게 했지만 저는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여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갑자기 부모님 집에 나타나 꽃다발을 들고 혜진아, 내가 틀렸어. 바꿀게요. 내가 널 제일 위에 올려놓을게. 그 말들은 비록 진심이었지만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뺨에 눈물이 흘렀다. 준호 씨, 이건 사과로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이혼 신청을 한 날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아무도 결혼해서 헤어져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끔 자신을 찾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다. 시어머니는 자녀 양육권을 요청하는 것부터 공동의 재산을 신문하는 것까지 어렵게 만드는 모든 방법을 찾으셨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아버지는 내 곁에 계셨다. 이렇게 멀리 왔으니 뒤돌아보지 마세요. 생각보다 힘이 세, 혜진아. 6개월간의 긴박감 끝에 서울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제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결정을 받은 날, 나는 안도감과 공허감을 느끼며 법정을 나갔다. 준호는 말이 별로 없고 그냥 끄덕끄덕 인사만 해줬다.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마음으로 걷는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천의 한 부동산 회사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해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을 때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어깨에 어떠한 부담이나 부담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열정적인 눈으로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비록 앞길이 멀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저는 자유, 평화, 그리고 제가 주체할 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후 아들과 나는 인천 송도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에는 침실이 2개뿐이며 오래된 집만큼 넓지는 않지만 우리 모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매일 아침 집 근처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간다. 오후에는 큰 호수와 길 전체에 벚꽃잎이 떨어지는 공원에서 산책하곤 했다. 그 평화로운 순간들은 나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지금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매일 평화롭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저녁, 일 끝나고 막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전 시어머니예요. 할머니는 단지 내가 손자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전화했다. 그녀는 내가 소년을 방문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당신이 엄마라고 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손자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나를 다시 긴장된 나날로 이끌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말을 계속했다. 그날 밤 아들이 자고 난 후 나는 바닥에 앉았고 담벼락에 연한 노란 불빛이 번쩍였다. 나는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제 일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전 가족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이기적인가요? 아들이 아버지와 조부모님을 떠나도록 강요했을 때 제가 아들을 다치게 했나요? 그 생각들은 전 시어머니의 말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온다. 한 번은 작은 클리닉에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준호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 둘 다 서로 마주치는 것에 놀랐다. 그는 나를 보고 아들을 보고 입술에 미소가 스쳤지만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찼다. 얘는 잘 지내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그가 떠나기 전에 몇 마디의 짧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순간은 밤새 나를 걱정하게 했다. 강해지려고 했지만 준호를 본 것은 좋은 것도 쓰라린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것을 끝낼 때 정말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다. 또 다른 날 저녁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먼저 집에서 가지고 온 낡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가족 사진, 준호가 데이트 초창기에 써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글, 모든 사진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기억의 일부가 담겨 있다. 나는 우리의 결혼 사진에 손을 얹었고 갑자기 후회와 안도감을 느꼈다. 저는 그 기억들이 항상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억들이 저를 다시 끌어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단지 한 사건 때문에 파탄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쌓여온 작은 균열 때문이다. 늘 위축되고 말소리가 나지 않았던 그 시절을 다시 살아갈 수 없었다. 점차적으로 저는 죄책감을 없애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일에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학교 하루 만에 저를 껴안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엄마야? 라고 말하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 삶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제 아이들과 제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저는 인천에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 모임들은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른 여성들도 저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들은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나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혼 후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고학적인 결혼 생활을 떠나면서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에 집착한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아들이 이 새로운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상처가 아물기라도 한 듯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러 왔을 때 아이의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혜진 씨, 요즘 아이가 전보다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질문은 제 마음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제 아들은 아마 우리 생활에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아이를 침대에 눕혔을 때
저는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슬펐나요? 학교에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이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엄마, 아빠 둘 다 데리러 왔는데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의 말은 마치 파도와 같았습니다. 고통을 숨기려는 저의 노력을 휩쓸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아이가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준호에게 가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전보다 더 말라 보이고 눈빛이 약간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마디 안부를 물은 후에 나는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갔다. 준호야, 너는 내 아이의 인생에서 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아기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네가 필요해. 준호는 감정이 북받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까봐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아이는 여전히 당신의 아이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을 결코 막지 않는다. 그날부터 준호는 아이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짧은 나들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기가 더 많이 웃었고 아이의 순수한 눈빛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항상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했을 때 나는 전 시어머니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손자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방문하신다. 혜진 씨, 준호가 어쨌든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만약 당신이 아이를 계속 여기에 가두고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양육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나를 침묵하게 했다. 나는 그녀가 단지 애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녀의 폭넓은 관계와 열정으로 그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나는 엄마, 나는 아무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는 자녀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그걸 가져가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것이 단지 새로운 골칫거리들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들을 보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행복이 상태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아침에는 아들과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공원에 산책하고 잠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줄 때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행복은 과거에 내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사는 당시에 있다. 어느 봄날 아침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을 때 아들과 나는 나무 그늘 아래 돌벤치에 앉아 있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은 일종의 치료약이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삶의 작은 순간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나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깨어났다. 연약한 햇빛이 커튼을 뚫고 나와 벽에 걸린 작은 사진들을 비추었습니다. 아들들과의 추억과 제 삶을 다시 시작한 이후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뜨거운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가의 의자에 앉아 한적한 거리를 내다보았다. 미래는 항상 미지수이지만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지나간 일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어느 날 이상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쪽 끝은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예요. 혜진아, 너랑 얘기하고 싶어 라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목소리가 딱딱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시내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도미했다. 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사색적인 검은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침착한 태도를 취하려고 애썼다. 엄마,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친절하지도 않고. 그녀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그동안 내가 상처받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손주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녀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녀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엄마가 손자를 만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지만 엄마가 우리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답했다. 이것은 내 가족이고 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우리 사이의 대화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비록 오래된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녀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를 느꼈다. 아마도 결국 그녀는 영원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전 시어머니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날,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고객의 재정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명성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나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달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며 보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나는 일의 스트레스와 미혼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어려움은 나를 매일 더 성장하게 했다. 어느 늦은 저녁, 내가 막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의 아들이 뛰쳐나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 저 오늘 선생님한테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요. 아이는 다채로운 그림을 꺼내 파란 하늘 아래 손을 잡고 있는 엄마와 아이를 그렸습니다. 힘들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잘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겨울날은 계속되었고 봄이 왔다. 인생은 결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도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도 이해한다. 미래는 미지수이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저는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과 따뜻한 식사를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아니면 그냥 커피 한 잔이 있는 창가에 있는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대답이 당장 명확해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길에 작지만 의미 있는 단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